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가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가을이 되면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나 돌아보며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러다 몸이 아프기도 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할 책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내 안의 나를 다독여가는 시간에 대해 말하는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입니다. 지은이는 정여울, 펴낸 곳은 아르테입니다. 나와 대화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연약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전혀 가끔 생각지도 못했던 이에게서 뜻밖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 예컨대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다. 나는 연약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최고로 연약했다. 팔리 경전에 나오는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었다. 소리내어 천천히 읽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어처구니 없는 자기 고백을 토해낸 사람이 바로 붓다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 붓다가 이토록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붓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 연약함으로부터 그 연약함을 발판 삼아 그는 깨달음의 광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연약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과보호 때문이었다. 붓다의 어머니 마야는 붓다를 낳은 후 겨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 우리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여운 일인가 라는 집단적 연민의 분위기가 그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다. 붓다의 아버지와 시종들은 모두 붓다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붓다가 그 어떤 아픔도 겪지 않도록 지나치게 조심했던 것 같다. 붓다가 29살이 될 때까지 죽음, 질병, 늙음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붓다는 고통에 방엄하게 둘러싸여 고통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붓다의 아버지 또한 아내의 죽음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에 그 트라우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들을 완벽하게 살균된 환경에서 키우려 했던 것일까? 고통도 슬픔도 없는 인권의 낙원 속 거대한 인큐베이터처럼 살균된 환경에서 자라난 붓다는 고난이 없는 만큼 경험도 지혜도 부족했다.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곳이야 라고만 가르치는 것도 억압의 일종이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피함으로써 그들은 붓다를 완전 무결한 행복의 나라의 통치자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고통 자체로부터 차단된 환경에서 살았던 붓다는 극도의 연약한 마음을 지닌 젊은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항상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생활했지만 그것은 강요된 평화, 조작된 행복이었다. 붓다는 마침내 가족은 물론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었던 모든 안락함을 송두리째 버린다. 주변의 과잉 보호 속에서 거지 자아로 살아온 스스로의 뼈아픈 트라우마를 깨닫고는 출가를 결심한다. 궁 밖에서 노인,
병자, 죽은 사람, 숲속의 수행자를 만난 후 깊은 충격을 받은 그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한 것이다. 붓다의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바로 아잔차 스님의 유리잔 이야기다. 마크 앱스타인은 태국의 유명한 수행자 아잔차를 만났던 경험을 소개한다. 아잔차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아름다운 유리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잔을 사랑합니다. 햇빛이 유리잔에 비치면 그 햇빛을 아름답게 반사합니다. 내가 이 잔을 두드리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이 유리잔은 이미 부서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넘어뜨리거나 내 팔꿈치에 맞아 선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유리잔은 부서져 버립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유리잔이 이미 부서졌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 유리잔과 함께하는 1분 1초는 소중해집니다.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 거대한 제방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섬광 같은 깨달음의 빛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바로 무상성의 본질이 아닐까 싶었다. 무상성을 모든 것이 덧없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상성이란 바로 이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음으로써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유리잔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예찬하면서도 동시에 이 유리잔은 이미 부서져 있다고 인식하는 것. 이렇게 가장 긍정적인 극단은 물론 가장 부정적인 극단까지 모두 끌어안는 열림의 자세가 바로 무상성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깨달았다. 소멸에 대한 공포로 떨지만 말고 소멸 자체를 내 친구로, 아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소멸에 대한 공포를 내 편으로, 내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자에게 상실의 공포는 오히려 마음을 성장시켜주는 촉진제가 되어줄 것이다. 나이에 맞는 삶이란 지금은 할 수 있고 그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지금이 정말 좋구나.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성숙하며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시간이구나.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이 값을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텐데. 어떤 사회적 성취를 쌓아서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깨달음과 감수성을 지닌 사람, 너무 늙어 보이지도 너무 어려 보이지도 않는 제 나이의 성숙함을 지닌 사람들이 진정 아름답게 느껴진다. 내 안에는 7살 꼬마와 꿈 많은 20살 여대생과 이제 좀 인생을 아는 중년 여인과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가 함께 살아간다. 다양한 연령대의 자아들이 어울리는 순간에 제때 튀어나와 주면 좋으련만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자아가 튀어나와 문제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 느닷없이 철딱선이 없는 7살 꼬마가 튀어나와 당황스럽고 오랜만에 귀여운 척 애써 연기하고 싶을 때는 세상 다 살아버린 듯한 구수한 노파가 튀어나와
로맨틱한 분위기를 망쳐버린다. 나이에 맞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항상 지나치게 조숙하거나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무리의 막내 역할을 떠맡으면서 나는 항상 내 나이를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서늘한 소외감을 짊어지고 다녔다. 때론 너무 조숙하고 때론 너무 철없는 애가 걱정스럽다. 제 나이에 맞게 사는 게 이토록 어려운 걸까? 제 나이에 맞게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직도 쉽지 않은 화두이지만 멋있게 나이 드는 이들을 볼 때마다 종종 발견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예쁜 순간은 무언가를 잘 모르는 모습과 무언가를 어떻게든 알려고 애쓰는 모습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다. 내 어린 조카는 작년에는 100살까지 살겠다고 선언하더니 올해는 100만 살까지 살겠다고 호언장담한다. 작년에 알던 가장 큰 숫자는 100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을 알았으니 기특하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모습이 뒤섞여 더욱 귀여운 것이리라. 한창 때의 젊은이가 아름다운 순간은 열정과 수줍음이 충돌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다. 열정을 표현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이럴 때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너무 나서는 게 아닐까를 걱정하는 수줍은 마음이 섞이면 그 모습이 참 어여쁘다. 자기만 돋보이려 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배려하는 사람, 자신도 힘들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젊은이들을 보면 더욱 멋져 보인다. 중년이 아름다운 순간은 저 사람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때다. 일에 빠져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모르는 얼굴,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 야단 법석을 떠는 얼굴보다는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사람들의 고뇌 어린 얼굴이 아름답다. 노년이 아름다운 순간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지혜를 젊은이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의 모습을 보일 때다. 훈계조나 명령조로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로 빛나는 모범을 보이는 노년이야말로 세상의 귀감이다. 인생을 바꾸는 선택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더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옳은 길을 향해 자신을 던진다. 20세기 최고의 남극 탐험가로 알려진 어니스트 세클턴은 남극 탐험선의 이름을 인듀어런스, 인내라고 지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인내심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남극 탐험을 함께할 동료들을 뽑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자 무려 5,000명이 신청서를 보내왔다. 그 광고문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위험한 여행에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급료는 적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추울 것이며 오랫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무사히 돌아오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성공할 경우 대가는 명예와 인정뿐입니다. 거의 협박조로 들리는 이 무시무시한 광고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혹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탐험가의 운명을 향한 순수한 도전 정신에
감명받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힘든 길임에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을 이 오싹한 광고문 뒤에 숨은 용감한 탐험가의 진심을 읽어낸 게 아닐까?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뒤에 숨은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 자체다. 남극 탐험대의 보수는 쥐꼬리만 했고 누군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남극 탐험대의 일원이라는 명예와 인정만이 그들이 원한 자부심이었다. 그렇게 순수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는 용기를 지닌 이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소식은 저 바깥에서 들려오지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내 안에서 들려온다.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면 언젠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가장 상사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두려움 없이 내 길을 걸어갈 거야. 타인과 같이 있을 때도 혼자를 즐기는 법.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르다가 광고 문구를 보고 까르르 웃음이 터졌다. 풀어 혼밥러를 위한 완벽한 도시락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다. 혼밥러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줄임말인데 거기에 풀어를 붙이니 혼자 먹기에 달인이라는 의미가 성립됐다. 얼마나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광고가 통할까 싶어 웃음 끝으로 쓸쓸함이 찾아왔다. 항상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독립한다는 것은 우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아닐까. 혼자서도 밥을 척척 해먹을 수 있다면 진짜 프로 혼밥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선책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간단히 한 끼를 먹을 때도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뭘 먹는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혼자 밥을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비결이다. 독립심은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부드럽고 유연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독립심의 필수 요소다. 그저 혼자 있음에 편해지기만 한다면 진정한 독립이라기보다는 혼자 있는 상태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기 위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먼저 누군가와 함께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더 멋진 혼자가 되어야 한다. 최고의 자립심은 언젠가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와 열정이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먹기, 혼자 살림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자립심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조차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 있음의 편안함에 도취해 함께 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립심과 협동심은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다. 혼자 있을 때 강인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강인할 수 있다.
우리는 1인 가구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자립심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아무리 불편한 사람과도 잘 지내는 길을 찾기 위해 자립심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위로받고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용기를 얻으며 힘들 때 수다를 떨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혼자 있기 위한 독립심이 아니라 언젠가는 누군가와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한 독립심을 꿈꾸는 요즘이다. 친한 사람을 멀리,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스님 한 분을 만났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다가 문득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 스님,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스님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세요? 스님은 해맑은 미소를 얼굴에 가득 띄운 채 이렇게 이야기했다. 친한 사람을 멀리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해요. 마치 선문답 같았다. 친한 사람을 멀리하라니? 가까이 하고 싶어서 아주 어렵게 친해진 사람인데 구태여 그들을 멀리해야 하다니?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니?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는 나의 무뎌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에이,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해? 그 사람의 뒤통수만 봐도 얼른 숨어버리고 싶은걸. 내 마음속에서 시끄러운 투덜거림이 시작됐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투정을 벌였다. 스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의외로 쉬워요. 가까운 사람을 멀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히려 쉽게 느껴져요.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멀리하는 게 훨씬 더 어렵구나. 못 견디게 그리운 사람을 멀리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겠구나. 스님의 말씀과 눈빛을 가슴에 하나하나 새기는 동안 스님이 그동안 견뎌왔을 그 오랜 외로움의 시간이 내 가슴 속에 노을처럼 물들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란 스님을 자식처럼 자매처럼 사랑해 주신 큰 스님을 비롯한 다른 도반들을 멀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어버이날에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큰 스님을 챙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그리운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는 것이니 일부러 스승의 날에 큰 스님을 챙긴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다. 스님은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기 위해, 아니 너무 많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깊은 사랑조차 숨기는 게 아닐까? 그날 스님과 나는 처음 만났지만 깊은 자매를 느꼈다. 처음 뵙는 스님을 향해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스님은 나에게 무려 카톡을 보내셨다. 제가 아는 분이 여울시 책을 소개해줘서 읽고 있는데 참 좋네요. 왜 이제 알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그 이후로 스님을 아주 오래오래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워하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마음대로 연락도 못하고 말이다. 만나지 않아도 만난 것 같은 사람, 멀리서 그 얼굴만 보아도 좋은 사람이 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 무언가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심이 드는 순간 아차 싶다. 그런 욕심의 쇠사슬에 스스로를 결박해버리면 어떻게 내 의지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인사 한 번으로도 모든 깨달음을 등이 얻을 수 있을까? 나를 만나려면 3000배를 하라는 성철 스님의 말을 듣고 진짜 3000배를 하고 나면 굳이 스님을 만나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처럼 말이다. 만남이란 그런 것이다. 내 안에서 진짜 나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면 굳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 설법을 구하지 않아도 좋다. 스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 3000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그 용기만 있다면. 늙어가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몇 년 전부터 연말이 되면 꼭 그게 알아놓곤 했다. 연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쫓기는 느낌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벌써 연말이구나. 내가 올 한 해 과연 제대로 해놓은 게 있을까? 하는 걱정과 의심 때문에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다가 정작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를 쉽게 잊곤 한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더 소박한 집, 더 작은 자동차, 더 검소한 옷차림에 만족하며 지내지 않았을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이나 외모에 집착하기 전에 책을 한 권 더 읽고 영화를 한 편 더 보고 일기를 한 장 더 쓰고 손편지를 한 통 더 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연말에 꼭 후대기에 앓고 나서야 깨닫는 게 바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프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든다. 평소에는 당연히 내 것처럼 느끼던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내 몸이 파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제발 나를 그만 좀 혹사시키라고. 몸의 아우성을 좀 들어달라고 말이다. 후대기에 앓고 나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대야 깨닫는다. 마음이 바빠질수록 그 바쁨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은 바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나만 돋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타인 속에나 세상 속에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의 나를 똑바로 인식하는 게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은 정여울님의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과 함께 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라라의 행복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들려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